그날, 차가운 눈발이 제 얼굴을 때리던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사방이 하였습니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에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몰던 차의 빨간 후미등, 그게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돌아오겠지. 장난이겠지. 설마 진짜로 이러겠어.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 손가락 끝이 먼저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엔 발가락. 그 다음엔 온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그걸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버텼어야 했는데 그게 뭐였냐고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추시고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게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오래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 올해 나이 74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했지만 땅이 없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형제는 저 포함해서 6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막내였고요. 막내라고 해서 귀여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12살 때부터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봐줬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더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순덕아, 여자는 글 많이 배워봤자 소용없다. 시집가서 남편 잘 섬기고 자식 잘 키우면 그게 최고다. 저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중매로 만난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종수, 경북 영주 출신이었고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그랬습니다. 저 총각 부모님이 땅이 좀 있어. 시집 가면 고생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만 믿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댁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사람 대접을 받긴 힘들겠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야, 이게 며느리라고? 왜 이리 빼빼 말랐어? 애는 잘 낳겠냐?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가져온 혼수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인정받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먼저 드시고 저는 부엌에서 찬밥에 물 말아 후다닥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들릴 일이었습니다. 논에 나가 모를 심고 밭에 가서 김을 메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순떡아. 시집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배가 안 불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뭐래? 씨가 안 바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 몸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2년이 지나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것, 차라리 다른 여자를 들여야 하나.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드디어 제 뱃속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닙니다. 안도해서 운 겁니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조금은 인정받겠구나. 집에 돌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지셨습니다. 그래, 진짜야? 아이고, 드디어. 남편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해 겨울,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박재호, 크게 될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너만큼은 내가 고생시키지 않겠다. 너만큼은 내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재호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 모든 고생을 잊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그 아이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엄마, 그 아이가 처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뻐서 운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3살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순떡아. 내가 아버지 수발을 들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농사일에 집안일에 아이 돌보는 것에 거기다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아셨습니다. 고맙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편히 가세요. 그게 제가 드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은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읍내에서 가게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순떡아, 너 몰랐니? 다들 아는 얘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그 여자 만나는 거 맞아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니요? 나는 당신 마누라예요. 재호는 당신 아들이고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마누라? 내가 무슨 마누라야. 넌 그냥 식모지, 식모.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악착같이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해온 게 고작 식모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에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때 재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부모 이혼했다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재호만 잘 키우면 돼. 재호가 크면 나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요. 야, 순떡아. 이 사람 밥 좀 차려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밥 차려주라고. 못 들었어? 그 여자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가꾼 살림인데, 그 여자가 주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호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이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재호는요? 재호는 내가 데려가.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대신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 재산 내가 가져갈 생각 마. 재산이라고 해봤자 놈 면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재호만 데려갈게요.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더 싸울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재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이라고 해도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야, 순떡아. 이혼했다고? 창피하게 왜 그래? 오빠 잠깐만 있을게. 금방 나갈게. 금방이 얼마나 금방인데? 옳게도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오빠네 집 광에서 재호와 함께 지냈습니다. 춥고 습한 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재호 학비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서울 갈게. 재호 데리고. 오빠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서울 가서 열심히 살아라.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냄비 하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재호 손을 잡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재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서울 가는 거야. 서울에서 살 거야. 서울에 우리 집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버스 터미널 근처를 맴돌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시골서 올라왔어요? 네. 갈 데 있어요? 아니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따라와요. 당장 잘 때는 마련해 줄게.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다니.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저를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자고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하고 점심때는 손님 밥을 푸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재호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틈틈이 재호를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시집살이 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았거든요. 적어도 여기선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주인 아주머니도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순덕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거 남은 거 재워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남은 음식을 싸서 재호한테 갖다 줬습니다. 재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건물 청소, 빨래 대행, 심부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재호를 잘 키워야 했으니까요. 재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드디어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봉천동 산동네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이 딸린 단칸방. 화장실은 밖에서 공동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긴 거였거든요. 재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저는 재호를 더 꼭 안아줬습니다. 재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에서 열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머리가 좋아요. 잘 뒷바라지 하시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집에 돌아와 재호한테 말했습니다. 재호야, 선생님이 너 칭찬하셨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그 약속을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재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값, 학교 행사비,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대행을 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서울대? 응.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 저는 재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재호.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공부만 열심히 해. 그해 겨울, 수능을 치르고 재호가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재호 해냈구나. 해냈어. 재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덕분이야. 그 말이 세상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재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대학생 뒷바라지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호 학비 대느라 돈도 없었고요. 조금만 더 버티자. 재호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재호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름은 한수진. 같은 과 동기라고 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재호 잘 부탁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재호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네 집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강남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요. 재호가 그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돌아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네 집 진짜 크더라. 완전 좋은 동네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았겠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재호를 어떻게 볼까?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재호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봤자 시장에서 3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지만요. 수진이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시어머니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호 어머니시죠? 네.
아버지는 뭐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혼자서 재호를 키우신 거예요? 네. 뭐 하시는데요? 직업이? 식당에서 일합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진이가 재호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안이 안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수진이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너희 같은 집안하고는 사돈 못 맺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게 죄도 아닌데,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재호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집안이 못나서 자책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재호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수진이 엄마 만났다며? 응.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인사했어.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다 얘기해줬어.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재호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재호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못나서. 무슨 소리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못나?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재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수진이랑 결혼 안 해. 그 집안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해도 안 돼. 엄마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못해. 재호의 그 말이 저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이 아이는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재호는 수진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재호 드디어 성공했네. 드디어.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엄마 효도할게. 그 말을 저는 100번, 1000번도 더 되새겼습니다. 그래, 이제 내 팔자도 피는구나.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재호가 취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영희. 같은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수진이보다 더 예뻤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 인사할 때도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반갑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재호가 영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선뜻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재호야,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엄마, 나 30이야. 더 늦추면 안 돼. 그래도 영희 좋은 애야. 엄마도 알면 좋아하게 될 거야. 저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재호가 좋다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결혼식은 서울 시내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빌려 입고 갔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영인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제 쪽에서는 오빠와 올게,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희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반갑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또 이런 건가?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하고 재호 부부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회사 근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저한테는 같이 살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젊은 부부끼리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는 계속 봉천동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쉬면 돈이 없으니까요. 재호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준우. 저는 너무 기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우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 우리 준우.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할머니 됐네. 그러게. 할머니라니. 저는 준우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재호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뻤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저를 점점 멀리했거든요. 처음에는 대놓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아, 그래. 그래도 준우 보고 싶은데. 전화로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손자 보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아, 미안. 준우 보고 싶어서. 영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준우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요즘 준우 보기가 힘드네.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영희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 그래도 손자를. 엄마,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 좀 참아.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되겠지. 신혼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점점 재혼의 집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가도 반기지 않으니까요. 손자 준우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야. 누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재호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고요.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 살아야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혈압도 높고 당도 높아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쉬라니요. 쉬면 누가 돈을 버나요? 저는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거든요. 재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재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며?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긴. 엄마 이제 그 일 그만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하면 뭘 먹고 살아? 내가 용돈 보낼게. 걱정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재호가 이런 애지. 효자야, 효자.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재호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용돈이 끊겼습니다.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 엄마. 그게. 재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뭐야? 영희가 용돈 주는 거 싫어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엄마한테 주는 건데 왜? 영희가 준우 학원비도 있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왜 밖으로 돈이 나가냐고. 밖이라니, 내가 밖이야?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따로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 조금이 몇 달이 됐습니다. 용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을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식당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겨우 구한 게 재활용 줍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종이박스, 비닐캔 주워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하루에 10,000원, 15,000원. 그걸로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이 됐습니다. 몸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물건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굶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거는 전화였거든요. 엄마. 재호야. 웬일이야? 엄마, 나 할 말 있어. 재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데? 우리 이사 가게 됐어. 이사? 어디로? 미국.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미국? 회사에서 발령 났어. 미국 지사로 가게 됐어. 그럼 준우는? 당연히 같이 가지.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는데? 3년이야. 근데 연장될 수도 있고. 3년. 3년이면 저는 76이 됩니다. 손자가 클 때까지 못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서도 연락할게.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요. 그래, 잘 다녀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혼애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배웅 가고 싶었지만 영희가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공항 복잡하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재호가 대신 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비행기 뜨는 시간에 맞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비행기 중에 하나가 우리 재호가 탄 비행기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가 떠나고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2년이 지나니까 석 달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호야. 오랜만이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언제? 엄마가 공항으로 갈게. 아니, 잠깐만 가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그래도 보고 싶은데. 엄마, 그런데. 재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엄마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가서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재호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를 데리러 봉천동까지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호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재호야. 재호도 웃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너 많이 힘드냐? 아니, 괜찮아.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드라이브 가자. 드라이브? 어디로? 그냥 오랜만에 엄마랑 다니고 싶어서. 저는 좋아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더니 점점 외곽으로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경치 좋은 데 있어. 거기 가서 밥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재호야, 여기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재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재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사방이 하얀 눈밭이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려. 뭐? 내리라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호가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호야, 이게 무슨... 엄마, 여기서 죽어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죽어달라고. 재호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눈밭 위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빠졌습니다. 재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재호가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호야,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재호야, 차가 움직였습니다. 재호야, 차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밭 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재호야, 재호야.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영하 15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재호가 5살 때 찍은 사진. 저와 재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재호야, 우리 재호. 이 사진을 왜 아직도 갖고 다녔을까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거든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여기에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발도 안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돌아온 건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였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얼어 죽겠어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세게 틀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돈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일단 가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체온증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가족분 없으세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 무슨 연락을 합니까? 저를 구해준 남자. 이름은 이상철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이고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날 밤늦게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근데 어르신, 왜 거기 계셨어요? 그 산골에?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버려졌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봉천동 월세방은 이미 밀린 게 석 달치였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방 빼주셔야 해요. 다음 달까지 돈 안 주시면 집 내놓을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막막했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갈 데 없으시면 우리 집에 당분간 계세요. 그게 무슨, 우리 집에 빈 방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비어 있거든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돼요. 패 끼치면 안 되지. 무슨 패예요? 어르신 그날 못 만났으면 저도 평생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사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몸 추스르면 나갈게요. 그렇게 저는 상철 씨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상철 씨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가주택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상철 씨 어머니가 생전에 가꾸셨던 꽃밭도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요.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밥을 지어놨습니다. 어르신, 진지 드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드세요. 저도 밥 해놓으면 같이 먹을 사람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상철 씨 집에서 밥 해주고 집 안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상철 씨가 농사일 하러 나가면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 같다. 상철 씨와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하고 그게 가족 같았습니다. 재호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되면 왜 그날 거기 계셨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은 것, 눈밭에서 죽을 뻔한 것,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 상철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창피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게 창피하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계속 사세요.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철 씨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재호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미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자. 그놈 생각 안 하고 살자.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덕 씨 맞으시죠? 네, 경찰서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박재호 씨 아시죠? 네, 아드님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사기 혐의입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철 씨가 데려다 줬습니다. 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박재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재호가요? 그럴 리가. 미국 지사에서 일할 때 회사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머니께 큰 돈을 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뭔가 해놓은 거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요? 네. 저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안 줬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를 받습니다. 면회실에서요. 2년 전에 저를 눈밭에 버리고 간 그 아들. 야위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영희가 그러라고 했어. 뭐? 영희가 그랬어. 엄마가 있으면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나중에 우리 재산 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속? 재산? 저는 평생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였다니. 영희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게 이유야?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야. 응. 나 이제 너 아들로 안 본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아들 아니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재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커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영희는 이혼 서류를 넣었다고 합니다. 손자 준우는 영희가 데려갔고요.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 봤습니다. 남의 일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남의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아들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재호가 왜 저를 그날 눈밭에 버렸는지, 영희가 시킨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 만약 들키면 도망갈 계획을 세웠답니다. 근데 저라는 존재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저한테 연락 오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친어머니를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키운 게 그런 놈이었구나. 후회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키웠을까? 왜 내 인생을 다 바쳤을까?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인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상철 씨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편하게 사세요.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긴요. 어르신이 여기 계시니까 저도 좋아요.
상철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7이 됐습니다. 여전히 상철 씨 집에서 삽니다. 상철 씨는 이제 60이 됐고요. 우리는 가족처럼 지냅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낮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 또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저, 어르신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르신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철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상철 씨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웃었습니다. 응, 내 아들. 재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뭔데요? 그 사람한테서 온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버려요. 안 읽어보실 거예요? 읽을 것도 없어요. 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버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르신, 그래도 친아들인데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미워요. 많이 미워요. 근데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긴 싫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미워하지만 거기에 갇혀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한테도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상철 씨와 함께 사는 이 작은 집에서 매일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들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행복입니다. 재호한테 버림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걸,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그날 눈밭에서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재호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진은 재호를 기억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기억하려고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신 분 있으시죠?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70이 넘어서야 깨달았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걸,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 꼭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오래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